아,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혹시 들리시나요? 이쪽 혹시 목소리가 들리시면 채팅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들리시면은 네. 네. 예, 좋습니다. 네, 4시가 돼서 네, 그 정기 워크숍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그 전에는 양자 네, 양자 정보 잠깐만 이게 음, 그 양자 뭐죠? 정보과학기술연구회에서 원래 주관하던 이 정기 워크숍을 이번부터 음, 한국양자정보학회가 함께 이제 하게 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양자정보학회에서 주관해서 정기 워크숍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어, 짝수달 첫 번째 금요일에 오후 4시에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좌장을 맡았는데 저는 경희대 수학과에 있는 이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개의 그 학회, 두 개의 발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연사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강원대학교의 그 자율정보에 계신 이용혜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2019년에 경희대 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하신 다음에 2022년에 2020년 9월부터 강원대학교에서 근무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Quantum Communication Tasks and Their Resource Cost라는 제목으로 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강원대학교 이영애입니다. 먼저 소개해 주신 이수준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이제 한국양자정보학회 관계자분들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양자정보 이론을 연구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소스 코딩이라는 거를 이제 주 연구 분야로 하고 있고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스 코딩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흐름과 최근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흐름이라고 하면은 2번부터 6번까지가 있고 이제 7번에서 이제 스테이트 익스체인지라는 어떤 문제를 소개하고 최근 이제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생각보다 분량이 많아서 제가 좀 공통적인 부분을 이제 섹션 1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발표에서 양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요, 그 유한 차원 힐버트 스페이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 상태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덴시티 오퍼레이터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 발표에서는 유한 차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헐미션이고 파르티브 세븐의 대표님이면서 이제 트레이스가 1인 그런 매트릭스를 양자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자 채널은 양자 상태를 다른 양자 상태로 보내는 이제 매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 CPTP 맵이라는 정의를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제목에 퀀텀 커뮤니케이션 태스크라고 해서 양자 통신 작업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발표에서 나오는 양자 통신 작업은 유저가 있고요. 유저가 초기의 이니셜 상태를 이제 파이널 상태로 바꾸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에 있어서 유저들이 이제 로컬 오퍼레이션과 논 로컬 리소스를 사용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야기할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저는 보통 이제 3명 정도가 나와요. 앨리스, 밥, 레프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각자의 실험실에 멀리 떨어져 있는 실험실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동안 그 레프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레프리는 그냥 양자 상태의 일부를 갖고 있는
environment의 역할을 수행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앨리스와 밥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는 멀티파트라이트 퓨어 스테이트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앨리스와 레프리가 나누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앨리스와 레프리가 나누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파이널 스테이트로 만드는데 여기 써 있듯이 이제 파이널 스테이트라는 거는 이니셜 스테이트와 이제 동일하지만은 이제 분배 상태가 다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앨리스와 이니셜 스테이트를 앨리스와 레프리가 이제 둘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앨리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자 상태를 밥에게 다 주면은 여기 보이시는 요 그림처럼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요. 네. 세 명이서 나누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앨리스가 다 상태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요. 물론 앨리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자 상태를 다 줄 수도 있지만은 일부만 줄 수도 있죠. 일부만 주게 되면은 이제 파이널 스테이트는 이런 식의 형태를 이제 띠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논로컬 리소스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논로컬 리소스는 쉽게 얘기해서 로컬 오퍼레이션으로 만들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인텐글먼트 그리고 이제 비트 채널, 큐빅 채널을 이 발표에서 이제 논로컬 리소스라 얘기하고 각각을 이런 식으로 E, CC, QC로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로컬 리소스를 통해서 앨리스와 밥이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양자 상태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 논로컬 리소스를 조합하는 경우는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인텐거먼트와 클래시컬 커뮤니케이션을 쓰는 경우와 인텐거먼트와 퀀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퀀텀 커뮤니케이션만 쓰는 경우를 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인텐글먼트를 쓰는 경우에는 앨리스와 밥이 통신을 한 후에 어떤 이제 shared entanglement를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발표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노테이션은 슈밀랭크가 K인 커뮤니케이션 전에 사용되는 얽힘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테이션은 커뮤니케이션 후에 생성되는 얽힘을 표현하는 양자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이제 퀀텀 커뮤니케이션 태스크를 퀀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CPTP 맵이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약간 정보가 많이 있죠 이 화면에. 그래서 다는 설명을 안 드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것만 드릴게요. 앨리스와 밥이 인텐글먼트와 클래시컬 커뮤니케이션을 논로컬 리소스로 사용하는 경우에 프로토콜 P는 뭐냐면은 일단은 CPTP 맵이면서 이니셜 스테이트와 인텐글먼트를 집어 넣었을 때 파이널 스테이트와 또 생성되는 인텐글먼트를 매핑하는 그런 맵이면서 동시에 이 프로토콜은 LOCC와 CB 채널을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이 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걸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하고요. 이 윗줄 같은 경우는 유저들이 의도한 대로 이니셜 스테이트를 파이널 스테이트로 에러 없이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그젝트 제로 에러, 이그젝트 또는 이제 제로 에러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의 경우는 입실론만큼 에러를 허용했을 때 이제 프로토콜을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논로컬 리소스가 얼만큼 사용했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리소스 코스트라는 거는 자원을 얼만큼 몇 개 사용했는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싱글샷 세팅 또는 원샷 세팅이라고 해서 이니셜 스테이트 한 카피를 파이널 스테이트 한 카피로 바꾸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이 경우에 이제 쓰인 이제 자원의 양을 이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텐글먼트 코스트인 경우는 여기 K가 이제 통신을 위해 소모되는 인텐글먼트의 양을 의미하고 이제 L이 이제 생성되는 거라서 두 개의 차로 이제 순수하게 사용되는 얽힘의 비용을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컬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는 비트 채널을 몇 번 사용했냐. 그래서 이제 C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리소스 레이트는 말 그대로 레이시오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레이트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IID 세팅을 얘기해요. 그래서 인디펜던트하고 아이덴티컬하게 이제 그 양자 상태 또는 이제 양자 정보 또는 이제 보존 정보가 이제 분배되어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서 이니셜 스테이트가 엔카피가 있을 때 이것을 이제 엔카피의 파이널 스테이트로 바꾸는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엔카피를 옮기는데 전송하는데 필요한 얽힘의 양을 이제 카피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율을 계산하고 클래시컬 커뮤니케이션도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을 리소스 코스트를 n으로 나눠서 이제 비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 리소스 레이트가 이제 어치버블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실수가 R이 어치버블하다는 건 뭐냐면은 자연수 N에 대해서 프로토콜의 시퀀스가 있어요. 프로토콜의 시퀀스가 있고 엔카피에 대한 프로토콜의 리소스 레이트를 저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리소스 레이트의 극한값이 R로 수렴을 하고 동시에 각각 프로토콜의 에러들이 0으로 수렴할 때 우리가 어치버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옵티멀한 리소스 레이트들은 어치버블한 리소스 레이트들 중에 가장 작은 거를 우리가 옵티멀한 리소스 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호를 쓸 거고요. 자, 요약을 하면은 이 발표에 지금 이제 시작을 안 했는데 이 발표에서 다루는 퀀텀 커뮤니케이션 태스크라는 거는 앨리스 밥 레프리가 관여를 하고 퓨어 스테이트는 이니셜 스테이트를 파이널 스테이트로 바꾸는데 로컬 오퍼레이션과 논로컬 리소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 논로컬 리소스의 어떤 그 이론적인 어심토티컬 레이트가 가장 작은 어심토틱 레이트를 이제 옵티멀 리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리서치 토픽이 정보 이론에서는 이제 고전적으로 계속 연구가 되어 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런 연구가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려져 있는 양자 메저들의 퀀텀 메저들의 어떤 오퍼레이셔널한 미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뒤에서 또 양자 메저들의 어떤 오퍼레이셔널 미닝을 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이론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이 논문에서 이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소스 코딩을 한다. 소스 코딩을 해서 채널에 에러가 없을 때 얼마나 압축을 하느냐, 뭐 이거 데이터 컴프레션이죠. 이거부터 잠깐 말씀드리면은 보존 정보 이론에서 이제 정보는 저희가 랜덤 베리어블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정보라고 할게요. 이 랜덤 베리어블 X를 정보라고 하겠습니다. 앨리스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잡음이 없는 비트 채널을 사용해서 밥에게 이제 전달하는 상황을 생각하는 건데 이때 그 얼마나 잘 압축하여 이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가. 반대로 얘기하면은 얼마나 비트 채널을 다시 얘기하면은 얼마나 비트 채널을 조금 사용해야 전송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것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클라우드 셰넌께서 이제 하신 거고 이 압축률이 레이트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IID 세팅을 이제 고려하게 돼요. 그래서 엔카피의 랜덤 베리어블을 보내는 상황을 계산하고 그때에 이제 클래시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제 레이트를 이제 계산을 해서 거기에 이제 가장 작은 거를 이제 옵티멀한 컴프레션 레이트인데 이게 이제 클라우드 셰넌께서 계산하신 게 셰넌 엔트로피로 나온다라는 이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존 정보 이론에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엔트로피는 수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계산하면 이제 0 또는 0보다 큰 값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이걸 계산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오퍼레이셔널 미닝을 우리가 데이터 컴프레션으로 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했는데 엔트로피 값을 계산했는데 이런 상황을 생각하는 거죠. 앨리스가 이 랜덤 베리어블 X를 가지고 있고 노이즈리스 비트 채널을 사용해서 밥에게 그 랜덤 베리어블 X를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 그때 이제 H of X는 옵티멀한 이제 압축률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 카피당 랜덤 베리어블 하나의 카피당 비트 채널을 요만큼 H of X만큼 사용하면은 오류 없이 이제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거보다 적은 비트 채널을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과하게 우리가 압축을 하게 되면은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제 클라우드 셰넌께서 이제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973년에 이제 슬리피나 울프 코딩 또는 슬리피나 울프 바운드라는 이제 결과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 컴프레션에서 이제 밥이 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데이터 컴프레션은 앨리스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밥은 정보가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밥이 랜덤 베리어블 y, 그러니까 어떤 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인포메이션 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x와 y 사이에 어떤 코릴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x와 y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그 슬립 앤 울프 코딩이 이제 게재된 논문에서 나오는 건데 이분들이 하신 거는 두 명의 샌더가 있고 두 명의 리시버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샌더 1이 리시버 1한테 정보를 보내고 샌더 2가 리시버 2한테 이제 또 정보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 이제 스위치가 있어서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총 16개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16개의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분들이 위로 전달하는 최대 압축률, 그리고 아래로 전달하는 정보의 이제 압축률을 각각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레이트들의 컴프레션 레이트들의 이제 어치버블한 영역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논문을 보시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이 그림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밥이 사이드 인포메이션이 있는 상황을 뒤에 바로 나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앨리스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밥이 또 다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압축률은 어떻게 될까 이거였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압축률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16가지 케이스 중에서 요 피겨 2에 나오는 요 케이스를 생각을 할 거예요. 보시면은 스위치가 아까 4개가 있었는데 인코딩 할 때 2개가 있었고 디코딩 할 때 2개가 있었는데 인코딩 할 때는 서로 이제 서로 이제 정보 전달을 하지 않고 디코딩 할 때만 이제 정보 전달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질문의 답을 찾아갈 텐데요. 일단은 이 왼쪽 그림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샌더가 2명이니까 앨리스가 1, 2가 샌더라고 하시면 되고 각각 이제 랜덤 베리어블 y랑 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y를 가지고 있는 앨리스가 y를 밥에게 이제 전달을 하게 돼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이제 데이터 컴프레션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최적 압축률은 그냥 엔트로피의 y다, h of y다. 그래서 이 최적 압축률을 통해서 이제 밥에게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y축이 이제 고정이 돼요. h of y로 고정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또 따로 보내는 거죠. x가 따로 보내요. 그때 이때의 압축률은 요 x축을 따라가면 되죠. 이쪽에서 x축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 여기서 멈추게 되죠. 그래서 이때 값을 읽어주면은 이렇게 컨디셔널 엔트로피의 형태로 표현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컨디셔널 엔트로피, 클래시컬 인포메이션 시어리에서 컨디셔널 엔트로피의 이제 오퍼레이셔널 미닝은 이 값이 나왔다면은 그것은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냐면은 랜덤 베리어블 x는 앨리스, y는 밥이 가지고 있고 비트 채널을 써서 통신을 할 때 최적 압축률을 의미한다. 다시 얘기하면은 비트 채널을 얼마만큼 써서 압축을 보낼 수 있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밥의 사이드 인포메이션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기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거든요. 이게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부등식이 항상 성립을 하는데 밥의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쓰면은 안 쓸 때에 비해서 우변에 비해서 좌변이 항상 이제 같거나 작아져서 더 압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퀀텀 버전으로 와서요. 퀀텀 인포메이션을 1995년에 벤자민 슈마케서 이제 PRA의 퀀텀 코딩이라는 논문으로 이제 데이터 클래시컬 인포메이션에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컴프레션을 퀀텀 버전으로 이제 옮겨와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소스가 랜덤 베리어블에서 여기서 이제 덴시티 오브 매트리스가 되는 거고 이제 채널은 비트 채널에서 큐빅 채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질문을 하죠. 얼마나 잘 압축하여 전송할 수 있을까? 얼마나 이제 큐빅 채널을 조금 사용해서 전송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퀀텀 버전에서는 저희가 뭐 저는 이제 수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물리에서 이렇게 제가 물리 잘 모르는데 예, 오픈 시스템이 있고 클로즈드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오픈 시스템, 밑에 있는 건 클로즈드 시스템에서 이제 오픈 시스템에서의 이제 인포메이션 소스, 이제 믹스 스테이트는 이제 클로즈 시스템의 이제 바이파타이트 퓨어 스테이트로 이제 표현이 돼서 앞으로의 발표에서는 요 아래처럼 이제 퓨어 스테이트를 생각할게요. 항상 인바이러먼트 또는 이제 레퍼런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퓨어 스테이트의 일부분을 앨리스가 밥에게 전달하는 상황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데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적 옵티멀 컴프레션 레이트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퀀텀 버전의 이제 IID 세팅을 고려하게 되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얼마만큼 카피당 큐빅 채널 얼마만큼 썼냐 이걸로 이제 레이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 슈머께서 증명하신 것이 바로 이제 포너의 엔트로피로 레이트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도 이제 퀀텀 엔트로피의 오퍼레이션 미닝을 항상 요 그림 앨리스와 밥의 통신하는 상황을 생각하고 그때 압축률로 그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밥의 사이드 인포메이션이 있는 경우겠죠. 그래서 앞에 이제 슈마 컴프레션은 90년대 중반에 나왔는데 요거는 2000년대 이제 중반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는 네이처에 이제 퍼블리시가 되고 하나는 CMP에 나오게 됐는데요. 자, 일단 그 왜 그렇게 네이처에 나올 정도로 이게 중요하냐? 그거는 이제 뒤에서 오퍼레이셔널 미닝 할 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여기서 이제 스테이트 머징이라는 거는 슈마 컴프레션에서 밥이 양자 부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예, 요 밑에 것만 하겠습니다. 예. 이니셜 스테이트는 바이파타이트 믹스 스테이트고요. 시스템 A에 해당하는 양자 상태를 S가 가지고 있고 시스템 B에 해당하는 양자 상태를 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뭐 편하게 그냥 파트 A라고 할게요. 이 파트 A를 앨리스가 밥에게 이제 전달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인포메이션 소스를 믹스 스테이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이니셜 스테이트로 퓨어 스테이트로 인바이러먼트를 고려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림으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트라파타이트 퓨어 스테이트를 앨리스와 밥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 레프리까지 셋이서 이제 쉐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LOCC와 쉐어드 인텐그먼트를 써서 여기 앨리스가 가지고 있는 빨간색 파트를 밥에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스테이트 머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인텐그먼트는 우리가 양자 상태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스테이트 머징이 소모되는 얽힘과 스테이트 머징 이후에 생성되는 얽힘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림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 얽힘들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있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LOCC를 사용해서 왼쪽의 상황을 오른쪽으로 바꿔주는 거를 스테이트 머징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on-local 리소스의 이제 옵티멀 레이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II 세팅을 이제 고려를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옵티멀한 인텐그먼트 레이트는 컨디셔널 엔트로피의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퀀텀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다 아시겠지만은 음수값도 가질 수 있고 0도 될 수 있고 양수값도 가질 수가 있는데요. 2000년대 이 스테이트 머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제 과학자들이 되게 궁금해했던 건 뭐냐면은 클래시컬 인포메이션 시어리에서는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셰넌 엔트로피의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넌 네거티브였는데 퀀텀 버전에서는 네거티브가 된단 말이죠. 어떤 상태에 대해서.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냐 설명을 못했는데 스테이트 머징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스테이트 머징을 하면은 만약에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 값이 음수가 된다는 말은 스테이트 머징 이후에 앨리스와 밥이 어떤 추가적인 얽힘을 쉐어할 수 있다. 얽힘을 제너레이트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수면은 얽힘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태스크를 고려하고 그것에 이제 옵티멀한 레이트를 찾는 연구가 조금 이제 활성화가 돼서 관련된 이제 결과들을 좀 소개를 하면은 이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도식화를 해봤어요. 쉽게.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슈마 컴프레션 같은 경우는
앨리스는 이제 부정보가 없고 밥도 부정보가 없고 오로지 이제 앨리스가 가지고 있는 양자 상태를 밥에게 이제 전달하는 상황이고요. 스테이트 머징은 앨리스가 사이드 인포메이션이 없고 밥에 이제 퀀텀 사이드 인포메이션이 있을 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fully quantum sleepy and wolf라는 거는 스테이트 머징이랑 같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클래시컬 커뮤니케이션 안 쓰고 퀀텀 커뮤니케이션을 쓰는 경우,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조금씩 이제 변화를 주는 거죠. 변화를 주고 이제 fully quantum reverse chainer는 앨리스가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을 때, 퀀텀 스테이트 스플리팅도 마찬가지로 앨리스가 가지고 있고 사용하는 논로컬 리소스의 종류만 다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이트 리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가장 일반화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거를 다 포함하는 상황이고 앨리스와 밥 둘 다 퀀텀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스테이트 리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인텐그먼트 레이트와 옵티멀한 인텐그먼트 레이트와 퀀텀 커뮤니케이션 레이트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논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아까 앞에서 이게 스테이트 리디스트리뷰션이 앞에 있는 경우들을 다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 보시다시피 이 파란색 점이 사이드 인포메이션인데 이 사이드 인포메이션의 로컬한 오퍼레이션을 취함으로써 사용을 하느냐 안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 이 나머지 케이스들이 이제 다 스페셜 케이스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여기 있는 이제 옵티멀한 리소스 레이트들을 조합을 잘 하면은 더하고 빼고 잘 하면은 나머지 것들의 옵티멀 레이트를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학위 과정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뭐 차이점이 그거잖아요. 논로컬 리소스를 어떤 조합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앨리스가 사이드 인포메이션이 있냐 없냐, 밥이 있냐 없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똑같은 상황인데 앨리스가 밥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인데 여러 개의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고 밥 또한 이제 여러 개의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고 이걸 이제 멀티파타이트 퀀텀 시스템으로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이제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느냐를 연구를 했었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로 우리가 퀀텀 뮤추얼 인포메이션과 컨디셔널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오퍼레이셔널 미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논문을 이제 학위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어떤 뭐 양자 통신이라는 것들이 앨리스만 일방적으로 밥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밥도 주면 어떨까? 뭐 앨리스가 준 다음에 밥이 줘도 되고, 밥이 먼저 줘도 되고, 아니면 동시에 줘도 되고 상관없고, 그냥 일단 시작은 정보를 두 명이 갖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바뀌는 상황. 그랬더니 이제 그 지도 교수님께서 한번 이런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찾아보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그 스테이트 머징이 나온 해에 그 저자 3명 중에 이제 2명이 이미 했어요. 이미 10년도 더 전에 이거 스테이트 익스체인지라는 어떤 퀀텀 커뮤니케이션 태스크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체인지 교환하는 거잖아요. 수압이라고 하셔도 되고, 앨리스와 밥이 이렇게 양자 상태를 두 개를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교환을 하게 되는 상황을 이제 퀀텀 스테이트 익스체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자 상태를 양자 정보라고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 정보 교환에 필요한 가장 적은 얽힘의 양을 찾는 거죠. 거기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 직관적으로 정보를 교환한다는 거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에게 이제 없는 언커먼한 정보, 커먼한 정보는 놔두고 언커먼한 정보만 교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 얽힘을 많이 사용한다는 말은 서로에게 언커먼한 정보가 많이 있다는 거. 조금 사용한다는 거는 언커먼한 정보가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스테이트 익스체인지의 옵티멀한 인텐그먼트 레이트를 언커먼 인포메이션이라고 이분들이 이제 이름을 붙여줍니다. 정의를 합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좀 길게 얘기했잖아요. 데이터 컴프레션의 퀀텀 버전은 시그마 컴프레션, 그리고 슬리피 앤 울프 바운드를 쓴 밥이 사이드 인포메이션이 있을 때
데이터 컴프레션은 스테이트 머징. 그래서 이것도 클래시컬 버전을 이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클래시컬 인포메이션 XY를 앨리스와 밥이 가지고 있을 때 교환하는 상황. 그리고 교환하는 실제 어치버블한 이제 스트래티지를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앨리스가 밥에게 먼저 이제 X를 전달을 해요. 그러면 이제 슬리피아 루프 바운드를 써서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만큼 이제 압축률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좀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 앨리스가 X를 밥에게 줬잖아요. 근데 X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앨리스가 사실 X를 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그거를 복사해 놓는 거거든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양자 정보는 노클로닝 시어럼에 의해서 복사가 불가능하지만 보존 정보는 항상 이제 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밥이 자기가 가진 Y를 앨리스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앨리스는 이 복사한 X를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써가지고 이렇게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됐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은 이 스택트 클래시컬한 익스체인지 태스크를 함에 있어서 요만큼의 이제 압축률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미, 오퍼레이션 미닝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더 좋은 건 이제 클래시컬 인포메이션의 경우는 두 랜덤 베리어블 X, Y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되는데, 요 가운데가 이제 커먼 인포메이션, 뮤추얼 인포메이션 이렇게 되는 거고, 당연히 요 가운데 있는 양만큼을 제외하고 이제 교환을 하면 되겠죠. 서로에게 없는 정보를 교환하면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언커먼 인포메이션이라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관적으로도 맞고,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 익스체인지라는 커뮤니케이션 태스크의 어떤 오퍼레이셔널 미닝으로도 맞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 생각하기에 퀀텀 버전에서 이 스테이트 익스체인지의 옵티멀 레이트도 똑같이 이제 펀더멘탈 엔트로피의 두 컨디셔널 엔트로피 합으로 표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 이게 일단은 요 두 컨디셔널 엔트로피의 합이 어치버블 하지 않다. 이게 이러한 프로토콜이 없다는 건데, 이제 머지 앤 샌드라는 스트래터지를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하거든요. 이제 앨리스가 먼저 스테이트 머징을 사용해서 A에 해당하는 정보를 밥에게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자 정보는 복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앨리스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빨간색 부분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 자기 여기 물음표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밥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상황. 그럼 밥의 입장에서는 이 세모를 앨리스한테 줘야지 이제 교환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앨리스는 사이드 인포메이션이 아무것도 없고,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쓸 수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고, 밥은 자기 자신은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써도 뭔가 논로컬 리소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냥 그 압축만 해서 보내는 거죠. 네, 그냥 슈마 컴프레션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두 개의 이제 리소스 레이트를 합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네, S of A, B로 이제 구하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위에 있는 거랑은 다르죠. 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이게 위에 있는 게 어치버블 하지 않다. 그리고 저희가 이 후에 뒤에서 말씀드린 최근 결과 이전까지는 이 머지 앤 샌드 스트래티지밖에 없었어요. 이게 익스체인지 하는 방법이. 자, 이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퀀텀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음수 값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요것도 음수면은 더해도 음수잖아요. 근데 이 스테이트 익스체인지의 인테그먼트 레이트는 이제 음수가 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스테이트 익스체인지의 인테그먼트 코스트가 음수라고 하면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니셜 스테이트와 이니셜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인테그먼트와 클래시컬 커뮤니케이션을 써서 이렇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생겨나는 이제 얽힘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 상황에 왼쪽 상황에 비해서 오른쪽 상황에서 앨리스와 밥이 쉐어드 인테그먼트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LOCC만으로 앨리스와 밥이 논로컬한 리소스인 인테그먼트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uncommon information, 옵티멀한 인테그먼트 레이트가 이러한 형태는 아니다. 클래시컬한 인포메이션 시어리에서 모티베이션을 따온 이러한 형태는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음수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게 어치버블한 바운드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치버블한 어퍼 바운드가 된다. 그리고 두 가지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연구를 당연히 제가 했겠죠. 옵티멀한 퀀텀 언커먼 인포메이션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이러한 이제 결과들을 얻게 됐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PRL인 경우는 엘사 바비 익스체인지 태스크를 하는데 각자 이제 퀀텀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갖게 되면은 이 경우에 이제 언커먼 인포메이션은 음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는 음수가 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으면 음수가 될 수 있다는 결과고, 그것의 이제 원샷 버전이 이제 PRA에 나오는 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좀 발표가 긴데 요약을 좀 해보면, 퀀텀 언커먼 인포메이션은 안드레아스 윈터와 이제 조나단 오펜하임께서 오퍼레이셔널하게 이제 정의를 해요. 지금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이고, 스테이트 익스체인지라는 태스크의 옵티멀 인테그먼트 레이트로 이제 정의를 하여. 그리고 현재까지 그것의 이제 클로즈드 폼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컴퓨터블한 이제 바운드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퀀텀 언커먼 인포메이션은 음수 값이 될 수가 없고,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그 스테이트 익스체인지를 하게 하는 방법은 머지 앤 샌드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이제 요거를 이제 어치브한다. 요약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2018년, 뭐 17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거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걸로 이제 과제도 따고 있고, 그래서 최근 결과는 좀 임프루먼트가 있는데, 질문을 했어요. 이니셜 스테이트의 언커먼 인포메이션. 이니셜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는 언커먼 인포메이션을 실제로 머지 앤 샌드가 사용을 했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머지 앤 샌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보시면은 머지 한다는 거는 앨리스가 가지고 있는 양자 상태를 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앨리스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커먼 인포메이션이 있든 언커먼 인포메이션이 있든 1차적으로 무조건 다 가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이제 일단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 논문을 거의 다 완성했는데, 어떤 트라이파타이트 퓨어 스테이트의 어떤 구조적인 구조를 좀 연구를 해서 그걸 사용해 가지고 좀 더 언커먼 인포메이션의 타이트한 바운드를 이제 구했어요. 그래서 로우 바운드도 좀 타이트한 거, 그러니까 어퍼 바운드도 타이트한 걸 했는데, 이 발표에서는 어퍼 바운드가 이제 이해하기도 쉽고 재미가 있어서 요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이제 카이스트 배준우 교수님, 도쿄대 물리학과 이제 하야타 야마사키 교수님, 그리고 이수진 교수님이랑 지금 진행 중인 작업이고요. 네. 그래서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 뒤에서 이제 수학적인 정의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아이디어는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너무 쉬워요. 이니셜 스테이트가 이제 트라이파타이트 스테이트고, 이 A 파트랑 B 파트를 이제 교환을 하면 되는데, 이 커먼한 스트럭처와 언커먼한 스트럭처를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회색 부분은 커먼한 스트럭처고, 언커먼한 스트럭처는 여기 색깔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서로 다 바꿀 필요가 없이 이 색깔로 돼 있는 부분만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띄어내서 보내주고, 여기 초록색도 띄어내서 LST 보내주고 다시 합쳐주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언커먼한 스트럭처만 교환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뭐 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양자 시스템은 힐버트 스페이스로 표현되고, 그 힐버트 스페이스의 서브 스페이스를 찾아요. 앨리스가 가지고 있는 힐버트 스페이스도 있고, 밥이 가지고 있는 힐버트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공통된 똑같은 힐버트 스페이스라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커먼한 서브 스페이스라고 찾는데, 그 커먼한 서브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19번식은 뭐냐면은 단순하게 이제 수학적으로 리니어 콤비네이션인데, 그 리니어 콤비네이션 중에서 이 베이시스가 커먼한 서브 스페이스에 들어가면은 요 왼쪽으로 표현을 했고요. 커먼한 서브 스페이스 안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처럼 표현해요. 왼쪽에 있는 상태들은 이 A 파트와 B 파트를 교환해도 동일합니다. 커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환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오른쪽 부분은 A에 있는 부분과 시스템 A에 있는 부분과 시스템 B에 있는 부분을 이제 수합을 하면, 교환을 하면은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교환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 이제 여기 19번처럼 커먼한 파트와 언커먼한 파트로 나누어지는 이니셜 스테이트가 있으면은 요 왼쪽에 있는 텀이 지금 회색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텀이 이제 색깔이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만 이제 교환을 하게 된다. 어떻게 하냐? 예, 그걸 이제 말씀드리면은 일단 요 위에 그림으로 할게요. A번 그림에서 B번 그림으로 가는 방법은 일단 앨리스가 A와 A 프라임 시스템 위에 로컬 유니터리를 취해요. A와 A 프라임의 유니터리를 취해서 요 노란색 부분을 띄어냅니다. 이쪽에 띄어낸 다음에 그 노란색 부분을 스테이트 머징을 사용해서 밥할 때 보내줘요. 그럼 이제 32번처럼 되는 거죠. 그림을 통해 다시 보시면은 여기 바꿔야 할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B 프라임 시스템에 바꿔주는 거죠. 이게 그대로 일로 가요. 일로 갑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 여기는 아무 의미 없는 퓨어 스테이트로 고정을 해줘요. 이쪽 고정해줘요. 자, 그리고 이제 언커먼한 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야? B 프라임 시스템이 생기잖아요. B 프라임이 생기는데 여기도 그냥 의미 없는 어떤 퓨어 스테이트로 고정을 해줘요. 시켜줘.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로컬 유니터리와 스테이트 머징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B에서 C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초록색 부분이 지금 여기죠. 여기 B.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A 프라임으로 넘겨주고요.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는 의미 없는 퓨어 스테이트로 이제 고정을 시켜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쪽에서 이 언커먼한 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의미 없는 A 프라임이 생겼는데 여기를 이제 퓨어 스테이트 고정을 해줘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앨리스와 밥이 로컬한 유니터리를 여기 보이죠? 각각 취해주게 됩니다. 각각 취해주게 되면은 요 위의 상태에서 35번씩처럼 A 프라임과 B 프라임 시스템의 스테이트는 이 퓨어 스테이트로 프로덕트 되게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네네, 바로 옆에 있어요. 만들어주고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거 교환이 네네. 되게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되게 원샷 버전으로 설명을 했지만은 여기에 이제 시스템틱한 결과들을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언커먼 인포메이션의 어퍼 바운드를 이제 구해주게 됩니다. 여기 좀 복잡하게 써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커먼 서버 스페이스를 하나 찾을 때마다 우리가 두 번째 단계의 양자 상태를 만들 수 있고 아빠가 거기에 최종적으로 이제 A와 시스템 A와 R에 그 해당하는 컨디션 엔트로피를 계산하면은 그게 언커먼 인포메이션의 퀀텀 버전 언커먼 인포메이션의 어퍼 바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어퍼 바운드는 기존의 컴퓨터블한 어퍼 바운드보다 더 타이트하다. 네, 아빠가 처음에 보여주셨던 거 있잖아요. 123만 이그젠플을 좀 통해서 보면은 87번 C로 표현되는 트라이파테이트 퓨어 스테이트를 그러면은 마지막 장인데 그래서 이게 예, 여기 2000년에 이제 PRL에 나온 이제 스테이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어퍼 바운드를 계산할 때도 쓰고 로어 바운드는 제가 설명 안 드린다고 했죠. 로어 바운드 할 때도 이게 사용되는데 일단은 어퍼 바운드인 경우 보시면은 어퍼 바운드를 더 임프루브된 어퍼 바운드를 계산하기 위해서 커먼 서브 스페이스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87번 C의 뒤에 세 텀을 보시면은 커먼 서브 스페이스가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전에 설명을 못 들었어요. 어떤 거? 어디서부터 할까요? 어디서부터 하죠? 이거 다시 하라고요? 간단하게 수식으로 안 하고 그림 C에서 D로 가는 것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로컬한 유니터리와 스테이트 머징을 여러 번 쓰면 되는 건데, 네. 일단은 끝나고 질문을 해주시면 그때 제가 답변을 자세하게 하는 걸로 하고요.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 지금 스테이트 머징을 이제 결과적으로 2번 쓰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 갈 때 스테이트 머징을 1번 쓰고, B에서 C 갈 때 스테이트 머징을 또 1번 쓰죠. 이제 각각의 그 인테그먼트, 옵티멀한 인테그먼트 레이트를 합해주면은 요 42번 식의 여기 컨디션 엔트로피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컨디션 엔트로피가 어떤 의미의 커먼 서브스페이스를 찾을 때마다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네, 계산할 수 있고 그게 기존의 각각의 이 어퍼 바운드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타이트하다. 네, 이게 이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그젬플을 보시면 이제 잘 알 수 있는 게 87번식 같은 거를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라 생각하고 시스템 A에 해당하는 양자 상태와 시스템 B에 해당하는 양자 상태를 서로 교환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방법으로 어퍼 바운드와 로우 바운드를 계산하면은 어퍼 바운드는 여기 위에 있어요. 그 로우 바운드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커먼 인포메이션은 옵티멀한 레이트들은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Y축에 의미하는 것이 이 빛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인데 보시면 0.5에서 2 사이 여기는 심하면은 0에서 2.5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언커먼 인포메이션을 정확하게 에스티메이션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87번식에서 세 텀, 뒤에 세 텀이 이제 90번식에 다시 뽑아왔는데 A쪽과 B쪽을 수합을 하면은 동일해요. 요 부분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교환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를 스팬하는 우리가 커먼한 서브스페이스를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전략을 사용을 하면은 어퍼 바운드죠. 이 어퍼 바운드가 이렇게 확 준다.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교환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빼고 꼭 교환해야 하는 부분만 찾아서 교환을 하면은 인테그먼트를 이제 절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받겠는데요. 여기 계신 분 좀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때는 이제 알리스 팝의 스트레인지 네. 오퍼레이션을 해서 스테이트가 바뀌지 않는 파트가 바뀌는 서브스페이스 관점으로 얘기하셨는데 바뀌는 파트가 바뀌지 않는 파트로 나눠서 바뀌지 않은 것, 커먼 인포메이션, 바뀌는 것을 언커먼 인포메이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컬러레이션을 보면 예를 들어 3을 1이나 뭐 2로 네네네. 10이 더 이상 이제 커먼 인포메이션이 네. 그래서 커먼 인포메이션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가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커먼 인포메이션은 그 오펜에임이랑 윈터 이분께서 이미 정의를 하셨고 오퍼레이션을 하게 그 커먼 스트럭처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설명을 조금 빠뜨린 게 있는데 여기 19번씩 바로 밑줄에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부분처럼 그 유니터리를 넣어서 여기 고려 잠깐만요. 네, 저 질문을 여기 온라인에 계신 분은 못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걸 말씀하시면서 좀 요약해 그러니까 주시면. 이준영 교수님 질문은 이제 커먼 스트럭처와 언커먼 스트럭처를 정의함에 있어서 그게 약간 이그젬플을 보면은 뭐 여기서 밥이 만약에 로컬하게 유니터리를 취하게 되면은 인테그먼트의 변화 없이 하여튼 이게 수학적인 이제 구조가 바뀔 텐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거를 뭐 처리하냐 뭐 이런 다루냐 이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할 때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여기 18번 식에 보이시듯이 이제 어떤 커먼 인포메이션이라는 여기 정의 보시면은 서브스페이스 C가 커먼 서브스페이스라는 거는
어떤 베이시스도 존재하고 밥에 이제 로컬한 유니터리도 존재해가지고 그걸 잘 적용해서 이제 이런 스트럭처, 커먼한 스트럭처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이제 그걸 이제 정의에 넣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생략했습니다. 그거. 그래서 여기서는 네. 스트럭처를 맥스마이즈 그런 대로 네. 로컬리티를 찾는 거. 네네네. 그렇게 찾게 되면은 가장 이제 타이트한 새로운 어퍼 바운드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찾는 방법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예. 프라이머리 그거는 아직. 그러니까 아까 랭크를 맥스마이즈 그거는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찾는 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으로서 답은 모른다. 네,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스테이트 체인지 이런 게 네. 타이밍이 된다고 해요. 시스템에서만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 커먼 인포메이션이라는 네네네. 사실 요즘 내시도 자원 디멘전 상관없이. 큐빗에 진짜 안 그려져. 어떻게 앨리스랑 바로 똑같이 쓰여가지고 네. 네. 여기서 어떤 그거를 일단 찾는 방법은 모르고 만약에 찾는다고 하면은 레퍼런스 시스템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시스템이 퓨어 스테이트의 형태로 이게 커먼 인포메이션, 언커먼 인포메이션의 특징은 바이파타이트 매저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인바이러먼트가 있어서 인바이러먼트만의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2큐빅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2빛을 생각해 볼게요. 2빛 두 개가 있는데 인바이러먼트랑 이렇게 한 짝씩 이렇게 쉐어하고 있어요. 앨리스가 2빛의 한쪽, 밥이 2빛의 한쪽을 갖고 있고 나머지 두 쪽은 이제 뭐 레퍼리가 가지고 있다. 하면 이때는 커먼 인포메이션, 언커먼 인포메이션 둘 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커먼 스트럭처를 찾을 수도 없고 언커먼 스트럭처 찾을 수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 경우는 잠깐. 제가 말을 잘못했고 이 경우는 이제 다 언커먼 인포메이션만 있게 돼요. 왜냐면은 이 레프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프리가 앨리스가 갖고 있는 2빛으로 갖고 있는 이 콜렛을 옮겨줘야 되고 밥도 이렇게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커먼한 인포메이션이 없고 무조건 이제 언커먼 인포메이션만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 이걸 로컬하게 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제가 말씀드렸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바이러먼트를 고려하지 않고 큐빗을 그냥 로컬하게 앨리스가 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그냥 2분의 1 아이덴티티 쓰고 여기도 2분의 1 아이덴티티 벡터리 쓰고 이렇게 되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아서 교환을 필요 없을 것 같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언커먼 인포메이션, 커먼 인포메이션이라는 거는 항상 인바이러먼트가 있어야지 의미가 있어지는 상황이라서 제가 질문에 답변이 잘 됐나요? 제가 좀 정말 김용수 박사님이 네. 하신 네. 레프리가 이따 치고 큐빗만 생각을 했을 때 네. 예를 들어 알리스 0, 밥 0 그리고 또 하나의 탑이 있는데 알리스가 1, 밥 1 이런 형태의 구조가 될 것 같아서 그게 서로 0, 1, 1명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로컬 오퍼레이션 하면 다시 0, 0, 1, 1이 되니 모두 커먼 스트럭처 예. 커먼 서브스페이스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테이즈. 그러니까 단순하게 스트럭처로만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스테이트 익스체인지의 관점으로 이게 그 커먼 언커먼 인포메이션 여기서 말하는 거는 스테이트 익스체인지의 관점으로 저희가 서로 실험실에 떨어져 있을 때 교환을 하냐 안 하냐 그래서 그러니까 로컬하게 봐서 수학적 구조가 같다고 이게 교환이 필요 없이 아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근데 약간 그러니까 만약 처음에 어커먼에 보일 때 초반에 사실 만들어서
그러니까 만약 GHZ를 이렇게 세 명에서 나눠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000111이니까 동일하잖아요. 그때는 바꿀 필요가 없죠. 그때는. 하지만 뭐 하다 말도 해도 바꿀 필요 없고 앨리스가 하다 말도 하다가 아니면 그냥 유니텔에도 바꿀 필요 없고 그때는 이미 바꿀 필요가 없지만은 표 인생 스테이트 네. GHC 너무 네. 이건 항상 안 바꿔도 돼. 아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고 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고 GH 스테이트는 그냥 그 특수한 케이스, 되게 스페셜한 케이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은 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 무엇이 커먼 인포메이션 알기 위해서 앨리스와 밥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그 스테이트가 어떤 형태인지 알고 있어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못 들었으죠. 앨리스가 로컬 유니터리를 가하고 어떤 스테이트 고정한 아니 고정한 과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과정을 앨리스가 가지고 있는 어, 일단은 요거는 여기서 이제 이게 사실 분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커먼한 파트를 분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옮기는 이 노란색 부분을 이 A 프라임 부분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저희가 로코날 유니터리를 시스템 A 프라임 위에 유니터리를 취해주면은 옮길 수가 있어요. 예. 옮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A 프라임 시스템에 해당하는 양자 상태를 스테이트 머징이라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 이미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여기에 적용을 해서 이제 B 프라임으로 옮겨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질문이 로컬한 조인트 메저먼트를 한다고 생각하다 해도 되냐요? 했죠. A랑 A 프라임 시스템에. 근데 그러니까 스테이트 머징을 할 때는 이 A 프라임만 메저먼트를 하게 됩니다. 네, A 프라임만. 유니터리를 취하는 상황에서는 메저먼트 필요 없고요. 스테이트 머징 할 때 A 프라임에만 메저먼트를 해서 스테이트 머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통신에서는 서로 정보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일 테니 설명해 주신 바운드까지 리소스를 절약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닌가요? 이거는 저희가 그 데이터 컴프리션에서 이게 정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정보를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교환을 할 수는 있죠. 지금 여기서 이론적으로 이 스테이트 익스체인지에 필요한 최소 얽힘을 보는 상황이라서 그 앨리스와 밥이 자기가 가진 정보를 알던지 모르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이니셜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앨리스와 밥이 서로의 정보를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이론적으로 이 인테그럴들을 얼만큼 조금 써서 보낼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그러면 근데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네, 질문은 이 정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잘 되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최대로 잘 됐을 때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 정도로만 하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두 번째 요 네. 저는 두 번째 강연은
키스트의 이제 이정현 박사님께서 해주실 텐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2018년에 MIT에서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키스트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네 작년에 선임연구원으로 키스트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Solid State Embedded Point Defect Spins for Simulating Topological Invariance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오늘도 특별히 양자정보과학기술연구회 이제 명칭이 바뀌고 나서부터의 정기 워크숍에 처음에 또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는 이제 실험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런 뭔가 양자 시뮬레이터 관련된 실험들을 이제 점결함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양자 메트롤로지, 양자 계측이랑 양자 그 정보 쪽에 실험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양자 생싱 같은 것 연구도 이제 했었고 양자 시뮬레이션 연구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고체 내에 있는 점결함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된 키스트에서는 이러한 점결한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저희들이 양자 기술 연구를 진행을 해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이아몬드 저희 이제 미션이라고 하면 다이아몬드의 그 안에 있는 점결함을 이용해 가지고 양자 정보 분야, 또 양자 컴퓨팅, 뭐 센싱 이런 분야에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이아몬드 칩 안에 이런 여러 종류의 그런 디펙트 스핀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뭐 양자 컴퓨터 개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이아몬드라는 이제 고체 시스템을 저희들이 잘 또 가공을 해서 어떤 양자 통신이라든지 그런 데 소자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이제 개발을 해서 좀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저희는 이런 양자 컴퓨팅 셋업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저희가 실험하는 또 셋업도 또 기존에는 뭐 물론 이런 양자 정보 분야에 있는 대부분의 셋업들이 다 이제 테이블탑 실험이긴 하지만 그런 큰 이제 옵티컬 테이블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게 소형화를 해서 저희가 이제 칩 사이드로 이런 식으로 잘 가공을 해가지고 양자 컴퓨팅 셋업들을 저희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포터블한 그런 양자 컴퓨팅 셋업도 저희들이 이제 구축을 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다이아몬드 양자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좀 간단한 그런 간단하지만 좀 재밌을 수 있는 그런 양자 시뮬레이션 관련 연구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뭐 양자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 양자 시스템을 웰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해밀토니안을 만들 수 있는 양자 시스템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적절한 어떤 뭐 프로그램 가능한 게이트나 이런 것들을 잘 넣어줘서 이런 고체 물리에서 굉장히 구현하기 힘든 그러니까 재료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힘든 해밀토니안의 어떤 형태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어떤 수학적인 프로젝션을 통해서 비슷한 물리적인 현상들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해밀토니안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이제 양자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재밌지만 되게 굉장히 관측하기 어려운 물리적인 현상들을 이런 시스템에서 이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로는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 것처럼 양자 기체에서 이런 실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고 실제로 이제 양자 기체에서 이런 레티스 안에서 각각의 이제 원자들을 이런 현미경으로 이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구조까지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진행을 해서 다양한 양자 모사 실험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뭐 양자 시뮬레이션, 뭐 양자 프로세서 관련된 그 물리적인 플랫폼들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원자 시스템에 이제 한해서 이제 말씀을 좀 소개를 좀 드리면 먼저 이제 굉장히 오래된 그 양자 기체 실험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어떤 리드버그 시스템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굉장히 또 오래된 역사를 지닌 또 아이언 트랩 실험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레티스를 만들고 그 구조 격자 안에다가 아톰들을 잘 트랩을 해서 굉장히 고체 물리의 어떤 시스템과 유사한 그런 레티스 구조를 구현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자유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세 개는 이제 고체 시스템 내에서 이제 구현되고 있는 그런 양자 큐빅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뭐 양자점이라든지 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초중도 큐빅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이제 전기랑 시스템 같은 이런 시스템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단일 큐비트들을 이제 제어할 수 있고 또 이제 프로그램 가능한 게이트들을 이제 넣어서 저희들이 양자 프로세서로 활용할 수 있어서 그런 또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점결함 시스템이고요.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뭐 잘 알들 아시겠지만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그 상온 상압에서 구동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이런 상온 상압에서 꽤나 좋은 스핀 또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저기 다일루션 프리즈나 이런 것들 쓰지 않아도 꽤나 거의 비교 가능한 다른 큐빅 플로평과 비교 가능한 정도 수준의 스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양자 모사를 함에 있어서 사실 시스템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 또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면에 있어서 구축하기 좀 더 간편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이 각각의 점결함들이 이제 또 포톤들을 또 방출하기 때문에 그 스핀 투 포톤 인터페이스를 하기 양자 통신을 위한 그런 연구에도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고체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어떤 기하학적 구조를 만들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소자를 또 엔지니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결한 시스템을 통한 양자 시뮬레이션 연구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어프로치는 이 고체 시스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스트롱한 인터랙션, 강상 관계 연구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유리한 그런 스트롱 인터랙팅 하는 어떤 스핀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장점이자 단점인 굉장히 이 각각의 로컬한 디스오더를 저희들이 생성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두 가지 어떤 그 특성들을 잘 저희들이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굉장히 덴스한 스핀의 앙상블을 가지고 뭐 다이아몬드 내에서 이제 매니바디 이펙트, 뭐 로컬라이제이션 이펙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관측하는 연구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디스오더된 시스템에서 굉장히 슬로우한 터멀라이제이션을 관측하는 그런 실험들도 있었고 굉장히 또 유명한 그 디스크리트 타임 크리스탈에 대한 그런 페이지에 대한 측정들도 뭐 아이언 트랩에서도 됐고 처음으로 이제 그 다이아몬드 엠피센터에서도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어떤 앙상블 스핀들을 가지고 이런 실험들을 이제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 또 두 번째로는 굳이 이제 앙상블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각각의 그 큐빅 또는 이제 엠피센터 같은 경우는 스핀이 1이기 때문에 이제 큐트리로 이제 불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을 저희들이 잘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각각을 제어함으로써 저희들이 원하는 어떤 게이트를 주입을 시키고 그를 통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하고자 하는 어떤 그 해밀토니안을 저희들이 엔지니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뭐 실제로 관측할 수는 없지만 그런 알려져 있는 어떤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하는 뭐 모노폴을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뭐 퀀텀 와이어에서 어떤 그 위상 변화의 어떤 트랜지션을 본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싱글 엠피센터 내지는 뭐 투 큐빅 정도의 그 레벨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사람들이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큐빅 가지고 이제 매니바디 이펙트를 보는 그런 방향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적은 숫자의 큐빅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양자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요런 적은 숫자의 어떤 큐빅들 내지는 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양자 모사를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큐빅을 가지고 어떤 토폴로지컬한 그런 특성을 이제 측정을 하는 그런 연구들이 뭐 한 2014년부터 사람들이 이제 재밌는 연구들을 이제 진행을 해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그 고체 물리 내에서 이제 관측할 수 있는 이런 토폴로지컬 이펙트들을 큐빅 플랫폼에서 한번 재현을 해보고 또 측정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모티베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싱글 큐빅 레벨에서도 심지어 이제 그래핀에 있는 할데인 모델을 모사를 한다든지 그런 시도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 왔고 그래서 뭐 초전도 큐빗에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초전도 큐빗에서 했던 내용들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서 뭐 싱글 큐빗 내지는 투 큐빗 정도 레벨에서 어떤 해밀토니안 엔지니어링을 잘 하게 되면 그
고체 시스템에서 측정할 수 있는 첫 넘버라는 어떤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한 넘버를 측정을 이제 할 수가 있었고, 이런 파라미터들을 잘 바꿔가면서 이런 페이스 트랜지션도 볼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이 예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첫 넘버가 이제 이런 모사 실험에서 뭐 트랜지션 1까지 트랜지션, 뭐 2까지 트랜지션까지 이제 측정이 됐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넘버 이제 3까지 트랜지션 하는 거를 좀 간단한 시스템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저희들 전략은 뭔가 하면 그 엠피센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자스핀과 그 주변에 있는 핵스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저희가 양자 모사를 통해서 이런 첫 넘버를 이제 3까지 구현하는 거를 이제 양자 모사를 통해서 실험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굉장히 바꾸기 쉬운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런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한 넘버들을 굉장히 튠업을 하게 잘 조절할 수 있다, 그런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그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 넘버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좀 먼저 소개를 컨셉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부 수학 시간에 이제 토폴로지 수업을 들으면은 굉장히 뭐 수업을 안 들어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텐데, 가장 유명한 예는 이런 식으로 어떤 구가 있다고 하면, 이 차력이라고 하면 이거를 저희들이 아무리 잘 땡기고 이렇게 그 형태를 이제 바꾸어도 이렇게 도넛과 같은 형태를 만들 수가 없죠. 구멍을 뚫지 않는 이상. 그렇지만 이런 도넛의 형태는 이제 잘 주무르고 이제 펴고 하면은 마치 머그잔 같은 뭐 이런 형태를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토폴로지컬하게는 이제 이 구와 이 도넛의 형태는 같지 않고, 대신에 이 도넛과 이 어떤 머그잔은 토폴로지컬하게는 동일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 넘버라고 하면 여기서의 어떤 구멍의 개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이제 가우스 본넷 티어림을 보시면 어떤 이런 기하학적 형태의 어떤 평면에서 가우시안 커버처를 평면에 따라서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크리트한 어떤 값으로 저희들이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예로 이제 9를 이제 가우스 본넷 티어림에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g 값이 0인 값을 얻을 수가 있고, 이런 도넛의 형태는 이제 적분하게 되면 g 값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g라고 하는 거는 구멍의 개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 넘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 수학적으로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 하다는 거는 어떤 지오메트릭한 그 값을 이제 뭔가 적분했을 때, 어떤 그 공간에서 어떤 적분을 했을 때 그런 값이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 그 어떤 첫 넘버라고 하는 거는 그 지오메트릭 퀀티티에서 지오메트릭 페이즈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하 위상을 적분하게 되면 어떤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 넘버를 찾을 수가 있고, 그 숫자가 이제 첫 넘버에 대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릭 페이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또 소개를 드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클래시컬하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구에서 저희가 그 북극에서 어떤 진자운동, 특정 위상을 가지는 진자운동하는 진자를 가지고 적도를 이제 이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적도에서 이동을 한 후에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되면 고전적으로도 이제 이 트래블한 어떤 그 경로에 따른 어떤 특정 위상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위상들을 이제 기하적인 어떤 경로에 따른 위상을 우리가 기하 위상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커브드 된 스페이스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그래서 그 양자역학적으로도 이제 비슷한 컨셉을 가져와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트래벨 픽처에서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파울리 베이시스에 해당하는 이 파라미터로 구성되는 이런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저희가 구성하게 되면, 이 빨간색 이제 화살표가 그 랑모 벡터, 그 큐빗이 이제 주변에 세차 운동하는 랑모 벡터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이 랑모 벡터가 특정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뭐 사이클릭한 모션을 가지고 클로즈 스페이스로 이렇게 기하학적인 어떤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그때 이 큐빗의 상태가 어떤 특정 또 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양자역학 시간에 이제 뭐 베릴 페이지 이런 거 배우실 때 다 배우셨던 그런 내용이고, 그거를 일반화시킨 게 이제 기하 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적 위상 플러스 기하 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제 기하 위상의 예라고 하면 이제 베릴 페이지를 예를 들 수가 있고, 그 기하 위상에서의 특정 좀 컨스트레인이 있으면은 이제 베릴 페이지라고 저희가 이제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디아베틱한 그런
그리고 사이클릭한 에볼루션의 어떤 해밀토니안을 가진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이때 이제 얻게 되는 어떤 특정 기하적인 이상을 제가 베리 페이즈라고 부르고 있고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베리 페이즈라고 하는 요 텀은 이제 베리 커버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로 적분을 하게 되면 이 베리 페이즈라는 것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경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복잡한 수학들을 이제 다 제쳐놓고 결국에 컨셉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결국에 어떤 이 해밀토니안이 시간에 따라서 이볼브를 하는데 그 시간에 따라서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움직이게 되는 그 경로의 솔리드 앵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하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요 람보 벡터가 트래블 할 때 생기는 그 기하 이상이 이제 솔리드 앵글과 동일한 컨셉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그 베리 페이지라고 우리가 베리 페이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 어떤 파라미터 스페이스의 토폴로지컬 어떤 그 프로퍼티를 측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리 커버처 그리고 첫 넘버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이제 고체 물리에서 고체 물리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컨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뭐 제가 고체 물리 전공은 아니지만 고체 물리에서 이제 첫 넘버가 어떤 식으로 디파인 되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 고체 물리에서는 이제 어떤 밴드 스트럭처에서 그 어떤 베리 커버처를 브릴리언 존에 적분을 하게 됐을 때 브릴리언 존 그 전체로 이제 적분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얻게 되는 토폴로지컬 인베리언 넘버를 첫 넘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2디멘셔널 그 격자 시스템에서 어떤 밴드가 이제 터칭하는 그 지점이 생길 때 그때 이제 디저널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 지점에서 이제 베리 플럭스 또는 이제 베리 커버처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 이제 베리 커버처가 이제 생성이 되게 되면 저희가 그 주변으로 이제 그 브릴리언 존으로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굉장히 디스크리트한 어떤 그 수를 얻을 수가 있고 이 수가 그 천 티어렘에 의해서 이 그 밴드가 터칭하는 그 포인트의 개수, 그러니까 디저널시 포인트의 개수와 같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첫 넘버라고 고체 물리 시스템에서는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어떤 해밀토니안을 구성할 때 디저널한 포인트들이 이제 베리 커버처를 만드는 어떤 소스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베리 커버처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브릴리언 존에 대해서 적분을 했을 때 결국에 얻게 된 토폴로지컬 인페리트 값들은 이제 디저널시 포인트의 개수와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 비유를 좀 고전적인 어떤 그 픽처로 좀 비유를 좀 드리면 이거는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유를 굳이 들자면 클래시컬 ENM에서 저희가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이제 배울 때 가우시안 스피어 안에 어떤 차지가 있다고 하면 어떤 디스크리트한 개수의 그 이런 플럼 차지가 있다고 했을 때 가우시안 스피어 전체 이제 표면에 대해서 플럭스를 적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차지의 개수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디스크리트한 개수의 값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런 것과 같이 어떤 해밀토니안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저희가 구성을 하고 그 안에 저희가 이제 디제너러시 포인트가 안에 이제 있다고 하면 요거에 따라서 이제 경로 적분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물리량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적분을 하게 되면 굉장히 디스크리트한 어떤 숫자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숫자가 이제 첫 넘버에 해당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얼마나 디제너러트한 포인트들이 그 안에 그 파라미터 스페이스 그 스피어 안에 존재하는지에 대응되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저널시 포인트가 투레벨 시스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냐면은 그냥 레조넌스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큐빗이 가지고 있는 그 레조넌스 포인트에서 이제 블록 벡터 길이가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가 그 레조넌스한 포인트를 디저널시 포인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런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실제 이제 큐빗 시스템에서 이런 토폴로지컬한 피처들을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시스템은 이제 점결함, 다이아몬드 안에 있는 그 특별히 점결함 중에서도 이 앰비센터 시스템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앰비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핀이 1인 시스템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3레벨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앰비센터 축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ms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원래는 디젤을 탄 상태지만 이제 스플릿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고 저희가 이제
요 세 에너지 레벨을 다 사용하게 되면 이제 큐트릿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세 에너지 레벨 중에서 두 개 에너지 레벨만 사용하게 되면 이제 큐빗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0하고 ms-1 이 서브 레벨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만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큐빗으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레저넌트한 필드를 걸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라비 오실레이션 하는 거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앰비센터 같은 경우에 그 주변에 핵스핀들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앰비센터의 N이 이제 나이트로진의 약자인데 그 호스트 뉴클리오 스핀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연상에 존재하는 이 질소의 핵스핀의 동위원소가 14번, 15번이 있는데 14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핵스핀 넘버가 1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3 에너지 레벨로 하이퍼파인 스플리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MS 그 전자스핀의 MS 레벨, 서브 레벨, 큐빗 서브 레벨에서 이게 하이퍼파인 인터랙션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 스플릿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제 다이폴 얼라우 트랜지션을 고려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여기 요 세 에너지 레벨의 트랜지션에 해당하는 이런 에너지 레벨 트랜지션 레조넌스 그 점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이퍼파인 스플리팅에 의해서 세 개의 레조넌스 포인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세 개의 레조넌스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말은 세 개의 디제너러시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말하고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했던 거는 이제 일렉트론 스핀과 어떤 뉴클리오 스핀 간의 어떤 인터랙션 때문에 생기는 이런 에너지 레벨의 스플리팅으로 저희들이 디제너러시의 개수를 점점 늘려가면서 첫 넘버를 이제 첫 넘버가 이제 더 큰 첫 넘버를 저희들이 실험을 할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큐비트 시스템에서 이제 베리페이즈를 먼저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이런 토폴로지컬한 어떤 이베리언트 넘버를 도출해낼 수가 있게 되는데, 베리페이즈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측정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이런 기하 이상들을 측정하는 수준에서 이제 그쳤다고 하면, 이제는 뭐 이런 이 기하 이상의 특징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솔리드 앵글에 대응되는 값이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서 이게 어떤 경로를 따라갔는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 로컬 퍼터베이션에 굉장히 톨러런트한 그런 페이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이나믹 페이지와 다르게 그런 로컬 퍼터베이션이 굉장히 로버스트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하 이상의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뭐 홀로노믹 페이지 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훨씬 더 에러율이 낮은 그런 게이트들을 만드는 시도도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런 기하 위성 다이나믹 페이지를 가지고 이제 센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하 위성을 통해서 이제 센싱, 연자 센싱 해가지고 뭐 다이내믹 레인지를 높이는 그런 연구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 넘버를 저희들이 이제 도출을 하려고 하면 이 어떤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 베리 커버처를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리 커버처를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하냐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큐빗의 어떤 반응을 보고 측정을 하는데요. 고전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전하를 띈 입자가 그 자기장에 노출이 됐을 때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로렌치안 포스를 받아서 원래 가려던 경로에서 이렇게 휘게 되죠. 그거와 되게 비슷한 원리로 결국에는 이 어떤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어떤 저희들이 특수한 어떤 기하적인 경로를 그렸을 때 이 큐빗이 그 경로를 오롯이 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베리 커버처의 어떤 영향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비에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그 경로에서.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 원래 가려고 했던 경로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이 값이 베리 커버처의 값으로 대응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이제 구현할 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이제 오메가 1이라고 하는 것이 파라미터 스페이스에 이제 X축 또는 Y축의 레디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그냥 라비 프리퀀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델타 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레조넌스에서 얼마나 디튜닝이 있는지 디튜닝을 가지고 얘가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그 파라미터 스피어를 그리는지에 해당하는 값이고, 델타 2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시작부터 얼마만큼 디튜닝이 있었는지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파울리 베이시스로 이루어진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요 검은색 그 화살표가 이제 저희가 드라이빙 하게 되는 랑보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X축에서 디튜닝을 가진 값에서 그 다음에 라비 프리퀀시가 0이니까 또 X축에서 그 Z축으로 정렬된 값이 점차적으로 X축을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남극으로 가는 그런 형태의 제가 수입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임 에볼루션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미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게 스페리컬하게 시메트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Z축을 지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X축으로 떨어지는 이런 라모 벡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디비에이션을 본다고 하면 결국에 이제 Y축에 시그마 Y에 해당하는 토모그래피 측정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원래 가려던 경로에서 디비에이션이 생겼는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베리 커버처라고 하는 값이 이런 그 시그마 Y의 expectation value의 sum 이런 값들에 대한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 그런 속도, 각속도의 값에 이런 숫자들, 파라미터 값들로 표현이 될 수 있음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베리 커버처를 저희가 만든 어떤 경로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이런 각적분을 하게 되면은 도출해내는 값이 토폴로지컬 인비리언 넘버인 첫 넘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큐빗이 이제 움직이면서 이렇게 생기는 그 디비에이션을 측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첫 넘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만드는 이 파라미터 스피어라고 하는 이 안에 이 레저넌스 포인트가 이제 몇 개나 들어있는지 그 값이 이제 첫 넘버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투레벨 시스템에서 저희가 on resonant, 그러니까 델타 2가 0인 경우, 그러니까 on resonant에서 그냥 디튜닝 값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트랜지션을 시켜가지고 이런 디비에이션을 측정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이 안에 이제 디저런스 포인트가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첫 넘버가 이제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좀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는 그 얼마나 빨리 이 우리가 해밀토니안의 타임 에볼루션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이제 파라미터 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물론 이제 저희가 너무 빨리 그 파라미터, 그러니까 해밀토니안을 움직이게 되면 그 람머 벡터를 움직이게 되면 큐빗이 아예 그냥 방향성을 잃고 너무 나나디아베틱하기 때문에 이게 방향성을 잃고 제대로 된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빠르지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측정할 때 좀 SNR을 좀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안다우지나 트랜지션 메저먼트를 처음에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뭐 Z축의 그 시그마 Z 값을 그냥 측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들을 가진 어떤 측정들을 이제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중요한 것은 그 너무 이제 아디아베틱하게 측정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측정해야 되는 이 피처가 너무 복잡해져서 실제 실험할 때는 이런 SNR이 이제 좋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복잡하게 다 측정하려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 적당히 이제 빠른 속도로 움직이되 너무 나나디아베틱해서 큐빗이 아예 팔로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의 옵티멀한 이 아디아베틱 파라미터를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에서 10 사이 정도의 이제 값을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실제 저희 실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앞서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앰비센터가 그 헥스핀의 어떤 그 인터랙션, 하이퍼파이 인터랙션 때문에 3 레저넌스 포인트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런 픽처에서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저희가 시도했던 거는 이제 레저넌스 포인트들이 저희가 만든 어떤 그 파라미터 스피어 바깥에 있을 때, 그러니까 offset 디튜닝이 이 레저넌스, 그러니까 offset 디튜닝이 우리가 만드는 어떤 파라미터 스피어 레디어스보다 큰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먼저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레저넌스 포인트들이 이 안에 이 스피어 안에 있지 않고 이제 바깥에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계산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한 값과 비슷한 굉장히 비슷한 그런 측정을 하는 것을 확인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계산되는 어떤 베리 커버처를 이제 경로 적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첫 넘버 값을 도출해낼 수 있게 되고 저희들이 예상한 거와 같이 이제 첫 넘버 값이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얻을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트리비얼 페이즈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이제 on resonant한 포인트 최대한 이 델타 2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델타 2 값이 0이 되는 실험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동일하게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베리 커버처 값을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경로 적분을 해서 첫 넘버 값을 계산을 해보면 3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 수입하는 파라미터 스피어 안에 이제 이 디저런스 포인트가 3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토폴로지컬 페이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그 offset tuning 값을 좀 수입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수입을 하면서
이게 이 토폴로지컬한 이 인베리언트 값이 어떤 식으로 트랜지션이 이루어지는지를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는 것처럼 아예 그냥 바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 스피어 안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들고 들어오면 당연히 이제 첫 넘버 값이 0에서부터 3으로 이렇게 트랜지션하는 것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토폴로지컬 페이스 트랜지션 그러면 굉장히 디스크리트하고 샤프한 어떤 트랜지션을 기대를 할 텐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점차적인 증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큐빗의 그 코헤런스 타임에 굉장히 이제 리밋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만들어내는 어떤 컨트롤 큐빅 컨트롤 해밀토니안을 보시면은 할데인 모델, 그 그래핀에 있는 할데인 모델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VF나 이런 그 M, 델타 M 파라미터 값들이 결국에 이제 파울리 베이시스로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값이 큐빗의 어떤 저희가 굉장히 쉽게 엔지니어 할 수 있는 마이크로웨이브의 어떤 세기와 어떤 그 프리퀀시 디튜닝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값들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할데인 모델의 어떤 트랜지션 그 커브를 이제 비슷하게 모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넘버 트랜지션 커브를 이제 할데인 모델에 이제 프로젝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폴로지 값을 이제 바꿔가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디드레스한 포인트가 3개가 있었기 때문에 0에서 1 트랜지션이 아니라 0에서 3을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예전에 이제 그 초중도 큐빗에서 2개의 큐빗 인터랙팅하는 2큐빗 시스템에서 이제 2개의 큐빗이 됐을 때는 이제 디드레스한 포인트들이 이제 2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제 컨트롤하면서 첫 넘버가 0에서 2까지 트랜지션 되는 것을 이제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이런 식으로 인터랙팅하는 2큐빗 해밀토니안을 만들고 여기서의 이제 디튜닝 값과 그 다음에 그 파라미터 스피어의 레디어스 값, 그 반지름 값들 잘 조절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2D 그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이는 요 숫자 값들은 지금 첫 넘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파라미터를 수입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첫 넘버 트랜지션의 어떤 다이내믹이 바뀌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논문에서 보면 이런 이제 인터랙팅 투 큐빗 해밀토니안은 좀 이그저틱하긴 하지만 이제 그 고체 물리에서 for non-interacting 뭐 일렉트론 밴드 모델에 대응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클레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비슷한 이제 실험들을 그 앰비센터에서도 이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앰비센터 이제 디드레스 포인트를 어떻게 잘 엔지니어 하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번 나이트로진 그 핵스핀 동위원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핵스핀 넘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레저넌스 포인트가 이제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밀토니안을 만들어도 그 마치 인터랙팅하는 2큐빗 해밀토니안에서 모사하는 것처럼 그 비슷한 효과를 이제 프로젝션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리니얼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프로젝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이제 왜 이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서 앞서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3 레저넌스의 포인트들도 결과적으로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2D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저희들이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저넌스가 이제 3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하이 첫 넘버의 그 트랜지션의 어떤 다이내믹스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측정한 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offset 디튜닝 원래 시작점의 어떤 디튜닝 값을 바꿔가면서 측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피어의 어떤 레디어스 값을 바꿔가면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요 그래프에서는 그 어떤 offset 디튜닝 값은 고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요 스피어의 이 파라미터 스피어의 그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위치 그 중심점을 고정을 해놓고 그냥 그 레디어스 값만 이제 점차적으로 바꿔가면서 이제 측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보시면은 이제 레저넌스 포인트들이 이런 식으로 레저넌스 포인트들이 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때 offset 디튜닝 값을 처음에는 아예 밖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키워가면서 파라미터 스피어 크기를 바꿔가면서 이런 식으로 점차 스피어가 디제너시 포인트들을 이제 그 인클로즈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첫 넘버가 점차적으로 이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커브들이 왼쪽에 보면 이제 이런 커브들을 잘 모으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2디멘셔널한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고 이 커브들은 이제 여기 크로스 섹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그 화살표로 보이는 요 각각의 어떤 정해진 업셋 디튜닝에 따라서 이제 트랜지션 커브들을 저희가 찍을 수가 있었고 실제로 이 빨간색 그 여기 라인들은 이제 계산 시뮬레이션 값들인데 시뮬레이션 값들과 잘 일치해서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실험들을 이제 그 버티컬한 축으로도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때는 그 스피어의 사이즈는 고정을 해놓고 그냥 offset 튜닝 값이 이제 이 위치만 바꿔가면서 중심축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또 굉장히 복잡하지만 또 이렇게 다양한 이런 트랜지션 커브들을 저희들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세 개의 디즈니스 포인트를 가진 어떤 이런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들을 결국에는 그 인터랙팅 큐빅 해밀토니안으로 또 프로젝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3 인터랙팅 하는 큐빅 시스템이 있으면 좀 더 익소틱하긴 하지만 뭐 8 non interacting 일렉트론 밴드 모델에 대응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가진 이제 3 디즈니스 포인트 가지고도 이런 8 non interacting 일렉트론 밴드 모델에 대응되는 그런 토폴로지컬 페이스 트랜지션에 대한 그런 다이내믹스를 볼 수가 있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 보는 왼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 그 다이어그램이 저희가 가진 시스템이고 오른쪽 다이어그램이 이제 인터랙팅하는 3 큐빗이 있을 때의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한 그 프로젝션을 통해서 마치 3 인터랙팅 큐빗 해밀토니안의 이런 토폴로지컬 피처들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측정한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전기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자 스핀과 어떤 핵 스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이런 토폴로지컬 인베리언 넘버들을 잘 튜닝도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그 큰 그 첫 넘버의 어떤 그 트랜지션 커브들을 저희들이 측정하는 그런 실험들을 할 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고체 시스템에서 이렇게 하이 첫 넘버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데 이런 심플한 어떤 큐빅 플랫폼으로도 이런 이그저틱한 토폴로지를 저희가 구성을 하고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는 것을 정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같이 협업을 했던 저희 지도교수였던 워즈워스, 그리고 이제 도쿄 공대에 있는 케이고 아라이 교수팀, 그리고 저희 토닥과 박사 학생들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 질문 시간이 많네요. 네, 하겠습니다. 네. 초단부까지 보셨고, 네. 보이는 세계 네. 네. 네네네. 되게 많이. 맞아요. 왜 시험적으로 생각했을까? 일단은 저희가 좀 이 샘플을 그 측정을 할 때 그 퓨리파이드 샘플을 썼어요. 예. 그래서 일단 질문을 좀 요약을 드리면 그 이상희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게 주변에 이제 카본 13 핵스핀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할 텐데 그거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 갈라짐들이 생겨서 더 지드러시 포인트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왜 지금 첫 넘버가 3까지밖에 측정이 안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용했던 샘플이 그 카본 12 퓨리파이드 샘플을 써가지고 99.999 샘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핵스핀 13에 의한 카본 13에 의한 핵스핀의 영향은 굉장히 이제 네글리저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추럴 아이언들을 쓰는 경우 네. 시험 어떻게 해야 되지? 참고로 저희가 이 첫 넘버 3을 구할 때는 저희가 그 핵스핀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 레벨들을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노멀라이제이션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앰피센터 큐빅 하나당 가지고 있는 그 파퓰레이션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곱하기 3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핵스핀이 더 많아지게 되면 그냥 그 숫자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면은 더 큰 첫 넘버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주신 게 이런 큐빅 플랫폼에서 어떤 스펙트럴한 갭을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그런 시도가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질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것 같은데 확실치 않습니다. 예. 현장에 이렇게
네네. 그런 스테이트라는 퍼스트 스타일 하는 게 있는 시스템이 네네네네. 네네네네. 아, 이론적으로는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실험하는 사람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 게트 해밀토니안에 대한 질문이신 거잖아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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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는 예, 이런 어떤 양자모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시도가 있는지 예,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온라인에서는 예. 네, 페이지 20번. 아, 네. 그 질문 주신 거는 이제 각 포인트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느냐 아시는 것 같은데 토모그래피 측정을 할 때 한 번만 준비하고 쭉 따라가면서 매 순간 매저를 할 수 있는. 네, 요거는 그 각 점마다 토모그래피를 각각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들이 어떤 그 충분한 SNR을 얻기 위해서 각 지점에서 그 시간에 요거는 이제 시간에 대한 대응되는 값이거든요. 이 세타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대응되는 값이라서 특정 시간에 이제 저희가 스탑을 하고 실험을 그 지점에서 토모그래피 측정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점마다 다 토모그래피를 합니다. 또 질문 혹시 있으세요? 내가 좀 여러분 좀 이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토포로지컬 인베리언트에서 이제 생각이 난 건데 그러니까 토포로지컬 인베리언트 하면은 제가 다르면 예를 들면 첫 넘버가 다르면은 토포로지컬 스트럭처가 네. 서로 다른 건데 같은 경우에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첫 넘버가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로는 어떻게 다른 현상들이 어, 일단은 실험적으로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이론상 어떤 이런 파라미터 스피어 안에 그러니까 디제너스가 있고 없고 그러니까 있으면은 다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되는데 첫 넘버가 실험적으로는 이제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커브에서 보셨듯이 이제 다른 값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이게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토폴로지컬하게는 아이덴티컬하게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큐빗의 어떤 측정의 제약 조건 때문에 이렇게 샤프한 트랜지션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지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구분이 가능한 그런 이제 측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어, 측정이 돼서 실험적으로는 이제 구분을 할 수는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토폴로지컬한 피처 자체가 장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에러가 있어도 이제 그거를 구별하지 않아도 되는 에러를 굳이 우리가 프랙션 하지 않아도 결국에 값이 같아지는 동일한 값이 되는 그런 값이 토폴로지가 인베리언트 넘버기 때문에 오히려 구분이 안 돼야 더 좋지 않나. 근데 실험적으로는 실험적인 어떤 제약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분이 됩니다. 네, 네. 네. 측정 시간, 네, 네. 그래비티에서 가우스 번딩 같은 조합되는 것을 알지 제가 뭐 요 내용을 뭐 저기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시도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뭐 큐빅 시스템 같은 걸로 어, 이런 하이 디멘저널 뭐 라그랑지안 다이내믹스 이런 것들 뭐 구체적으로 이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래비테이션 티어리에서 말하는 뭐 그런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런 큐빗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시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측정 시간은 글쎄요 이게 저도 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요런 이제 커브 트랜지션 커브 요 점 하나를 찍는데 뭐 한 6시간 정도 걸렸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트랜지션 커브를 얻는 데는 뭐 한 글쎄요 한 며칠 정도면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네, 네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로버스트한 에라 없는 네네. 할수 있다. 네. 주장들이 네네. 노 예를 들면 네. 주거 같은 게 이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되지 않는데 네네. 예전에는 과연 네. 아,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갑자기 네, 질문을 좀 요약을 하자면 이제 이재용 교수님께서 그 지금 뭔가 토폴로지가 트랜지션 커브를 보니까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측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그와 관련해 가지고 토폴로지컬 퀀텀 컴퓨터가 얼마나 유망할 수 있을지 뭔가 취약한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 토폴로지컬 퀀텀 컴퓨터에서 이제 주장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거랑 제가 측정하는 방식이랑 굉장히 달라서 네, 제가 측정하는 방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엄밀하게 뭔가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간접적인 효과를 통해서 측정하는 거라서 좀 그에 따른 에러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토폴로지컬 퀀텀 컴퓨터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와는 연관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일과는. 예. 네. 또 질문이 온라인상에서도 없으시죠? 네, 없으신 것 빨리 같네요. 끝내죠. 아, 예. 빨리 끝나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이번 강연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네, 다시 한번 이재용 박사님한테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정기 워크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기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그리고 여기 이제 계신 분 다 그리고 오늘 강연해주신 두 분 다 감사를 드리고 즐거운 주말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정기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